네, 자 벌써 어느덧 우리 이슈 토크 전이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네 번째라 그러면 4주가 지났다는 말이 되죠? 그렇죠. 매주 빠짐없이 했으니까. 그렇죠. 마의 4주. 네, 마의 4주. 이것만 잘 넘기면 잘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근데 쭉 가는 거죠. 강조 한번 해주세요. 매주 어떻게? 금요일 날 저녁 6시 20분이라고. 강조해 주셨네요. 제가 했네요. 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대사를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시죠? 7시간 뒤면 뭐가 있죠? 소치 올림픽. 그렇죠. 소치 올림픽, 동계올림픽, 그죠? 네.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이나 네. 또 선수가 있어요. 아, 누구예요? 이상화 선수를 지금 응원하고 빙속. 아니, 요새. 요즘 네. 굉장히 인기 많아요. 지금요. 다른 네. 사람들이 다 인기가 그리 몰려가고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광고계에서 이 새로 주목하는 인물이라. 네, 새로 주목하는 그렇습니다. 선수가 이상화 선수. 실제로 광고에도 많이 출연하죠. 지금 뭐 좀 자동차 광고 하죠? 예. 카드 회사 광고도 하죠. 그렇군요. 네. 저는 봅슬레이를 응원하고 싶어요. 아, 스피드 예. 끝내주죠. 그렇죠. 남자들이라 그러면 그 스피드에 또 이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환상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원이 좀 열악하다는 것. 이번에 원윤정 선수하고 서영호 선수가 2인조 봅슬레이 나가는데 네. 이분들이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여름에 그게 시설 없으니까 아스팔트에서 바퀴 달린 낡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연습을 무릎도 까지고 이 봅슬레이뿐만 아니라 스피드 스케이팅도 입고 있는 선수들의 그 옷이 네. 상당히 신소재를 그렇죠.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이 스포츠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옷 입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과학과 결합된 그런 아니, 그걸 너무 운동으로 좋게 한 것 같아요, 그죠? 표현하시는데. 아, 그래요? 쩐의 상년. 아, 쩐의 스포츠. 쩐하고 네. 쩐하고 또 관계가 있겠네요. 돈 없으면 이거 못해요. 이제 이슈토크 쩐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돈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동계올림픽 그러면 하계올림픽보다는 쩐에 관한 내용들은 좀 상대적으로 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돈계올림픽. 아, 동계. 동계올림픽. 네, 동이 아니고 돈계올림픽. 훨씬 많이 들죠. 동계올림픽이. 아, 그렇습니까? 진짜 제가 많이 조사를 들어요. 해보니까요. 지금 네. 이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7개 종목에 세부 종목이 15개 종목인데 예. 15개. 네. 네, 세부 종목이. 예. 근데 두 배, 이 두 개. 모든 종목이 크건 작건 경기장이 다 필요한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를 얼려야 되고 그렇죠. 그죠?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눈도 되고.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겠다. 되는데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을 일명 아까 돈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라고 동계올림픽. 하지만 북반구 선진국들의 향연이다. 예. 돈이 있어야만 이 스포츠를 연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 생각보다 이 올림픽에 관심을 안 가진대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러 올 것 같지만 예. 또 의외로 생각보다 준비된 것보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숙박업소를 준비했는데 많이 빌 때가 많대요. 네.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사람은 돈이 네. 많이 드는데 예. 막상 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장소가 비는 곳이 쩐이 안 많다고. 되네요. 돈이 안 돼. 돈을 들였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소치 올림픽이 역대 사상 모든 올림픽을 쳐서 네. 러시아가 투자해서 준비한 네. 금액이 가장 많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무려 500억 달러. 환율 50 환율로 얼마예요, 하면 그게? 계산이 안 되네요. 54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만큼 다 거둘 수 있어요? 54조 원이요? 54조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소치 올림픽 끝나면 러시아가 지금 부도가 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아직 소치에서 준비가 좀 미흡하답니다. 미디어 센터에 인터넷 연결돼서 안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칸막이가 없는 변기가 아, 그 사진으로 봤어요. 예, 그게 예. 있어서 두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좀 됐을 수 서로 마주 있는데 보면서? 그게 좀 알려져서 좀 문제가 됐고요. 심지어는 그 주변에 유기견들이 유기 뭔지 아시죠? 54조는 어디다 썼다는 개들이 거예요? 54조도 어디다 쓰고 지금 근데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경기장을 새로 다 지었죠. 그다음에 숙소도 지었죠. 돈 들어갈 땐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이게. 사막에다 많은데. 뭐 지었나요? 근데 일단 54조 원을 예. 투입을 해서 과연 얼마나 벌까? 근데 이제 음. 소치는 얼마나 벌까 봐야 되는데 예, 얼마 역대 봅니까? 사상 지금 런던 올림픽이 2012년에 예. 마케팅 수익으로 총 걷어들인 게 8조 6천억 원이래요. 8조 6천억. 근데 이것도 한 20년 만에 3배 증가한 건데 그러네요. 소득인데 예. 근데 54조 원에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소치라는 도시를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 도시로 이번 기회에 개발을 해서 관광 수입으로 장기간의 어떤 투자 목적으로 회수를 하겠다. 하겠다. 근데 과연 그게 될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몸이죠. 알려져 우리나라의 평창에서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다음이 우리죠. 그렇죠. 그러면 2017년. 우리는 2017년. 네. 예.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용평에 저는 이제 뭐 자주 가거든요. 아, 예. 가서 그 강원도 도시 개발공사가 지은 알펜시아 리조트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참 한심합니다. 그 옆에 이제 용평 스키장이 있고 알펜시아 스키장이 있는데 예. 용평 스키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예. 알펜시아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 그래요?
일단 슬로프 길이가 너무 짧고 뭐 보잘것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에서 야심 있게 그걸 만든 건데 그걸 보면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동계올림픽 여기 경기장에 보면 관중들이 들어차는 것도 농구 코트보다 작은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하계올림픽보다는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게 좀 규모가 좀 규모가 작죠.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소치에서 열리든 대한민국에서 열리든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7시간 뒤에 열리는 이 경기를 위해서 우리 이슈토크 쩐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이런 내용을 다 포함을 해서 한번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 화이팅 한번 외쳐드릴까요? 어떡할까요? 네, 금 대박나라 화이팅. 금메달 다 따오시라고. 네, 금메달 대박나라. 금메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메달, 모든 건전해라. 건전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메달. 거죠. 네. 역시 공정하고 공평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냥 금메달에 집착했는데. 예. 네. 자, 우리가 쩐의 관심. 쩐의 관심이었어. 반짝반짝거리는 금. 하나, 둘, 셋에 전부 다 화이팅 대한민국 한번 하시죠. 네. 뭐 그게 낫겠죠?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전두환 전 대통령. 19만 원이 있다고 우기면서도 1672억 원에 대한 도 살았고 백담사까지 이게 추징금 환수하면 끝이냐. 아들들이 너무 잘 살잖아요. 전재국 씨가 750억을 내놓고 전재만 씨 부인 이제 명의고요. 한 푼도 안 냈어요. 한남동에 삼남 재만 씨가 지금 어떻게 돼? 어디에서 꼭꼭 숨겨놓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이슈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 모사를 해볼까요? 성대모사를요? 성대모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진짜 해보세요. 그런 거 해야 하세요? 되네요. 예. 맞춰보시죠. 요새 참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 아주 좋아. 아, 아시겠습니까? 빙고. 아셨어요? 좋아. 예. 우리 전두환 대통령 아니에요. 아, 전 좀 대통령.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어우, 전혀 감동을 안 하시네. 비슷하셨다고 56%. 말씀하시고 아니, 네, 아니, 계속 전 하시죠. 지금 진짜 예. 누구지? 하고 있었는데, 아, 그분이셨습니까? 네. 그분이 아직 들어오셨네요. 아, 들었습니다. 이 대나무를 들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요새 잘못했네. 이슈 또 메이커죠. 그렇죠. 예. 최근 이슈를 만든 전재용,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여러 가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자, 국민들은 이분들을 쳐다보면서 야, 이거 뭐 구형도 구형이지만 또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쩐으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죠. 딱 생각난 거 딱 하나예요, 저. 뭡니까? 저 29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패러디니까. 예쁘게 얘기했어요?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째세요. 제 기억에는 작년 9월에 전재국 씨가 네.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돈 1,672억 원 네. 다 내겠다. 그 얘기 그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나시는군요. 예. 장 변호사님,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네. 이야기를 구형이라는 말을 했는데 구형이 뭔지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형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 재판을 할 때 형사 재판 맨 마지막 날에 네. 검찰이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지 의견을 밝히는 거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네. 형을 구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6년 징역 6년형 전재용을 징역 6년형에 처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법원이 네. 이제 그 재판 종결한 다음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구형량보다는 같거나 낮죠. 통상적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네. 보통 같거나 더 낮은 게 법원의 선고 형량이죠. 검찰은 양형을 높게 네. 드리는 그런데 판사님이 보통 그 얘기를 정확하게 안 들어줄 때도 많죠. 그렇죠. 판사는 또 판사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뭐 이창석 씨, 그다음에 전재용 씨는 구형을 받았는데 네. 전재국 씨는 구형 받았어요? 이번 사건에서는요. 네. 그 전재용 씨하고 이창석 씨가 어떤 걸로 기소가 됐냐면 이제 조세 포탈 혐의로 네.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나간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의 시가를 낮춰서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로 한 60억 정도의 그 조세를 포탈했다. 이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소가 된 게 아니라
전두환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추징금 이 수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나온 거예요. 아. 왜냐면 아버지 때문에 기소가 된 거죠. 근데 왜 이 페이퍼 컴퍼니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재국 씨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거고요. 네, 네. 앞으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별도의 사건으로 다뤄질 별도의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 기소가 있는 빨리 거죠. 돼야 기소가 돼야 되는 되는 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네, 그렇죠. 아버지가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는데 몇 천억을 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요. 내고 그렇죠. 있어서 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금을 추적하다 보니까 전재용이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전재용이 너 2천억, 1,200억 내. 못 내면 네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재산 같은 거 압류하겠어. 그래서 압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전재국 씨도 네. 당연히 조셉 그렇죠. 피난처에다 박아놓은 그렇죠. 걸 근데 받아야죠.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보면 추정을 1997 1997년에 현재. 이미 예. 법원에서 추징을 판결을 했어요. 했는데 안 낸 했고 거예요 지금까지. 안낸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게 있군요. 그런 거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보다도 이게 97년부터 얼마입니까? 근데 그 기간에 이자만 해도 얼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지만 내가 응분의 형사법에 의해서 죄를 짓지만 민사법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내놔라 마라. 예를 들면 친일 후손들에 대해서 재산을 내놔라 이렇게 압수를 하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민주국가에서?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됐었죠. 예. 근데 이제 작년이죠. 2013년 7월에 일명 전두환법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7월에 그게 정식 명칭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 그게 이제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고 해서 그게 개정이 된 것이죠. 일명 그게 전두환 전두환법이죠. 추징법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인이 아닌 사람이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 전두환 대통령이 불법으로 받은 자금인 걸 알면서 이제 자기가 받았다. 그렇죠. 이거는 쫓아가서 그 아들로부터 압수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꾼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개정 그게 과정에서 그 개정 과정이군요. 그 이게. 여당의 그게 반대가 복잡해요. 있었죠.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렇죠. 지금 법무부 장관 황교안 황교안 장관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거고요. 네. 이건 이제 고위공직자 공무원 범죄에 관한 특례법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민간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김우중 기업이죠, 전 회장이 기업. 네. 22조 지금 네.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체납하고 세금을. 있죠. 그거로 22조. 연결될 그렇죠. 지가 거기까지 관건이에요.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맞습니다. 그건 너무하다라는 네. 반대 의견이 있고 지금 그런 근데 거죠. 이 법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렇게 잘 만들 걸 왜 이제서야 만들었나. 그렇죠. 아니, 그게 진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음모론이 좀 냄새가 좀 나요. 어떤 예. 음모예요? 또 음모론 그럼 또 기가 쫑긋 그래요.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예. 누군가가 그걸로서 다칠 수 있는 거면 피해가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네. 또 그런 관계가 복잡한 관계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미묘한 얘기인데 예. 그게 지금 단적인 예로 아까 그거 말고도 공소시효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불법으로 사치한 거를 어느 정도 그 몇 년까지 받을 것인가인데 그렇죠. 네.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당시로부터 지금 몇 년이라는 걸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율사들도 예. 계산하고 정치인도 계산을 할 텐데 거기에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 이 전두환법에서도 추징 시효가 3년으로 원래 돼 있었는데 네. 그 시효가 이제 그 3년이 다 되기 직전에 예. 10년으로 늘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야, 가능했던 이거는 거죠. 법이라고 하기는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그런 법이 우리는 법하면 만능주의 같은데 네. 법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안 바꾸려고 하면 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건 한번 잘 바꾼 거죠. 법학 교수님 이거. 다음 아니 발언이신데 잘 바꾼 건데 왜 진작 못 바꿨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린 지금 잘 바꿨다고 칭찬을 하지만 어느 날 우리 발등을 찍는 법도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두환 씨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쫓고 쫓기는 검찰하고 하는 모습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는지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네. 하실까요? 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축제했다고 단죄를 받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지금 전두환 씨 그 화면을 우리가 다 목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검찰은 이미 집을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네. 이순자 씨는 억울하다 그런다는 이야기를 밖으로 하고 있고 어떤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기자분들 이야기. 아 그때 굉장히 뭐 당황스러웠죠. 이게 97년의 사건 그때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예. 이번에 다시 이렇게 불거지면서 수사를 하다가 다시 그 정황을 포착해서 하고 이제 수사가 예. 마치 그동안에 일부러 묻어뒀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를 굉장히 회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아무리 이 과거에 죄를 잘못 지었다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에 의하면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당연히 많은 법적인 어떤 보완 제도가 있을 건데 불편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 네. 이렇게 계속 백담사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재산까지 압류를 당하고 아들 내외까지 온통 이런 화제에 오르고 하면은 좀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그 돈을 내놓으면 되죠. 뭐좀 지금 뭐 돈을 안 편드시는 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 드세요? 편드시는 거 아니죠? 측은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 왜냐면요. 아주 저한테 때리시니까 갑자기 지금 법적인 어떤 우리 형평성을 국민들이 제가 잊어버린 거를 제가 조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네.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면 아까 김 부장님 97년도 판결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판결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드릴게요. 예. 97년 4월이었고요. 예. 대법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내란죄와 예. 비자금 예. 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예. 네.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확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추징금은 1,672억 원이 아니라 예. 2,2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533억 원만 납부를 하고 네. 1,672억 원은 지금 몇 년입니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던 거예요. 1,672억 원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이율 해도. 법정이율이 5%죠. 예. 5%. 이자만 해도 지금 15년이면은 원금을 계산이 안 넘어갑니다. 되네요. 원금을. 그렇죠. 아, 원금을 그렇겠네. 넘어가요. 예.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과태료 안 내잖아요. 예. 이자 물려요. 이자 벌금 안 내도 물죠. 이자 물립니다. 예. 이 사람은 추징금 1,600억씩이나 밀렸는데도 이자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29만 원이 있다고 우겼어요. 예. 29만 원이 있다고 우기면서도 사실상 아주 저소득층 생활을 하신 게 아니었죠. 생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할 때 차가 지나갈 때요. 신호를 멈추게 하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으신 분이세요. 진짜 브라보하고 노래 부르고 싶죠. 예, 저는 정말 영화 속의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다른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야 그러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아까 우리 장 변호사가 1,672억 환수 받았다. 네. 받아내게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이게 시행이 됐는데 네. 된 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럼 1년이 조금 아직 안 됐죠. 됐죠? 그렇죠. 네. 안 됐죠. 넘는 거죠. 근데 얼마 좀 받아내고 9월이죠. 있는 거 아닌가요?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9월부터. 반년 정도 예. 안 됐죠. 예. 안 됐는데 지금 일단은 뭐 금액에 상응하는 현물로 추징을 한다라고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도 이제 경매와 공매에 붙여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 전에 네. 궁금한 아까 화면 봤잖아요. 네. 전재국이 씨의 저런 이 뭐라 그럴까 뭐 사과 발언? 네. 대국민 사과. 저 할 말이 있어요.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죠. 너무 짧아서. 아니요. 저는 거기에서 그 안에서 그때 이런 말이 러닝 타임 나와요. 1분 50초였던가 그랬습니다.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라고 맙소사.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에서 띵 하고 충격을 먹었어요. 협력한대요. 협력. 네, 지금 욕 많이 사과하고 먹었어요. 단죄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협력하겠다. 법적 절차에 협력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성을 보낼 수 있게 해달래요. 아니 무슨 타협하자는 거죠. 욕심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무슨 거주했던 집에서 여성을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억울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네. 잠깐 빙의를 해서 네. 제가 디펜스 방어를 네, 하고 네. 아니 나는 이미 내란죄로 다 해가지고 뭐 선고도 받았고 97년에 그래서 속지 않은 의미에서 형도 살았고 백담사까지 갔고 재산까지 일부 환수를 했고 그리고 나한테는 29만 원밖에 없고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천억이 되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고 이제 와서 세월이 20년이 가까이 흐른 지금에 와서 내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왜 지금 나한테 이러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좀 집에 살게 해주라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나머지 돈을 큰아들 휙 둘째아들 휙 하고 숨겼잖아요.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잘 못 사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너무 잘 살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어디에서 꼭꼭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 좀 알아야 되겠어요. 뭐 진짜. 지금 아는 사람이 없죠. 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뭐 거액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그 검찰이
그 전재용 씨에 대해서 50억 벌금 선고하면서 네. 전제국이 내가 이 추징금 내가 대신 전재용이 500억 원을 내기로 했어요. 아버지 1672억 원 중에 500억 협력하기로. 협력. 네, 협력. 500억 원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예. 내가 벌금 50억 원 낼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검찰이 CD 예금 양도성 예금 증서로 이렇게 숨겨놓은 돈이 있다. 예. 그 증거를 추적을 내겠다. 했군요.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근데 우리 검찰이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제서 이렇게 잘해요? 그전에는 왜 못했죠? 이게 이제 그 소위 우리나라 검찰도 검찰이지만 네. 금융정보 분석원. FIU라고 있죠. FIU. 예. 금융정보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의 돈의 흐름을 그 정보국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돈 세탁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 여기서 그렇습니까?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 논리가 좀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정치 논리가 돼요. 음모론. 어떻게든 들어갔을 거다라고 근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총 거죠. 검찰 압류 재산 규모를 보면 1,703억 원이에요. 네. 1,672억 원이면 되는데 예. 1,703억이면은 약 한 360억 정도는 이자로 친 겁니까? 그럼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지금 뭐 전재국 씨가 750억을 내놓겠다고 하고 전재용 씨 500억, 예. 삼남 재만 씨 200억, 효선 씨 그 딸이죠. 예. 40억 이렇게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게 네. 현금으로 딱 맞춰서 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재산으로 내놓겠다 한 거기 현물로. 때문에 그래서 현물로 현물로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공매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두고 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파는 처분하는 것은 경매와 공매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경매는 이제 법원의 그 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예. 뭐 그 담보를 잡은 사람이 강제로 하거나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로 처분하는 걸 경매라고 합니다. 공매는 법원이 아니라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캠코. 하죠. 캠코라는 그 국가 기관을 통해서 세금 체납자나 예. 이번처럼 그 검찰에서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국가기관이 이제 그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위탁을 하는 기관이 이제 그 캠코인데 이런 절차에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그 절차가 바로 이제 공매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네. 감정평가는 누가 해요? 감정평가사들이 하죠. 사들이 감정평가사들이 하겠죠.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보면은 부동산 물건이 지금 예. 차압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매를 위한 차압에 들어간 게 그렇죠. 그렇죠. 압류가 된 압류가 다음이죠. 된 자산들이 지금 세 건이 주요 사안들이 세 건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해보면 한남동의 삼남 재만 씨가 가지고는 신원프라자라는 7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감정평가 금액이 예. 195억 원. 이제 2차 유찰돼 3차까지 갔는데요. 네. 그다음에 효선 씨, 장녀 효선 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안양시 네. 동안구에 있는 부동산인데 이게 이제 감정가가 30억 정도. 예. 하하. 예. 그다음에 야. 이달 말에 아마 이게 공매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 장남 제국씨 소유의 시공사가 입주해 있는 예. 건물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또 현재 43억 원. 현재 지금 검찰에 압류된 재산을 네. 870억 원이 되거든요. 네. 그걸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네. 압류된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일단 전 제국 소유, 예. 연천군 허브빌리지 예. 그리고 그것도 미술품 합쳐서 140억, 100억 해서 총 240억이 네. 되고요. 아하. 예. 예. 그리고 전재용 소유, 네. 오산시 땅 500억, 이태원 빌라 40억. 그럼 540억. 그렇죠. 그 조카 소유의 땅이 유엔 빌리지 땅 50억. 비서관 이모 명의가 또 정원 부지가 9억. 이순자 씨 소유 개인 연금 보험이 30억? 무슨 보험이 30억이래요. 아하, 그 회비까지. 이렇게 해서 현재 870억 원이 검찰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팔려나가지는 않았고 네, 압류된 현재 상태다. 압류된 상태예요. 제가 알기에는 보험은 압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때 안 어떤 된다고 사유가- 계속 했는데요. 연금보험이니까. 연금보험이어서 그건 되나요 또? 절대 이건 못 가져간다고 굉장히 그때 그렇죠. 소리를 지르셨죠. 예. 그래도 예. 연금보험이어서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 전두환 일가가 내놓은 재산 지금 쭉 네. 이렇게 자막으로도 보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1,672억 말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다 팔고 또 앞으로 판 것도 있고 앞으로 팔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공매를 정리해 주셨는데 공매를 하는 기관이 우리나라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공매에 붙이는데 어디서 하나요? 이거 그러면 경매장에 가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이제 그게 오프라인 공매가 있고요. 예. 온라인 공매가 있는데 예. 그 요새는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온비드라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전용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죠. 비드라고 하는 거는 베팅을 한다 이런 그래서 경매를 한다는 뜻이니까.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사이트가 온비드입니다. 이름이. 예. 온비드를 치시면 예. 그 사이트를 이동하셔서 해보셨어요?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그건 안 해봤어요. 네. 해보셨어요? 법원 아예 저 경매는 관심도 해봤지만 없었어요. 예. 온비드에서 보통 경매 한번 유찰되면 10%씩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예. 인하폭을 조절을 해서 한남동 자택 저 건물 같은 경우는 예. 2차에서 밑으로 떨어뜨린 가격 7.7%로 7.7%. 조절을 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든지 얼마였는데 얼마로요? 원래는 한번 유찰이 되면 10% 밑에 뭐 10억짜리면 그다음 입찰은 그럼 9억에서 많이 못 떨어지게 한 거네요. 왜요? 돈 많이 회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환수액을 네. 늘리기 그렇군요. 위해서. 이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저는 또 한 가지 갑자기 또 질문이 네, 생겼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측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측근들 재산은 압류하면 안 되나요? 측근들 재산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그 법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만 추정만 입증만 되면. 하면 지금 이거 검찰이 입증해야 돼요. 네. 원래 처음 입법 과정에서는 네. 추정하는 걸로 하고 상대방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네. 검찰이 입증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검찰이 입증하기만 하면 그게 가족이든 측근이든 그 불법 자산을 다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게 실제로 손삼수라는 전두환 측근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이 작년 11월에 환수된 예가 있습니다. 흘러간 그러니까요. 정황이 증거가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일가 골동품 또 이 미술품 콜렉터라는 소문이 또 이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은 미술품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혹시 경매 나온 공매라고 해야 돼? 경매 나온 그림 보셨어요? 저는 일단 미디어에 나온 네, 저는 작품들을 꼼꼼히 봤었는데요. 간접적으로 봤어요. 취향이 독특하시더라고요. 누구 취향이요? 일가의 취향. 일가의 취향. 네.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알았어요.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림, 그러니까 돈 되는 쩐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전재국 씨의 죄송합니다. 이제 쩐이 입에 네, 붙기 시작하니까 예, 네. 이 전재국 씨의 네. 이 콜렉트한 수집한 미술품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예, 전재국 씨가 일단 미술품 뭐 애호가라고 알려져 있는 게 네. 사실이고 예. 보니까 이번에 전재국 씨 컬렉션에 나온 작품은 80점. 작년 말이죠. 11월에 네. 그걸 1차 이제 경매라고 했었고 음. 작년 말에 한 게 2차 싹 다 경매였는데 팔렸죠? 다 100%. 정말 야. 싹 팔렸대요. 인기가 낙찰 최고였대요. 총액이 무려 25억 7천만 원. 예. 가만있어 봐. 대단하죠.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이 것 중에서 미술품 소유를 100억 원대라고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네. 전재국 씨가 가지고 네. 있는 거. 그러면 25억 원대면 아직 1차에서는 그렇고 1차에서 그 정도? 예, 1차에서 그렇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차에서는 더 훨씬 더 낮은 가격이 확보가 됐는데 이 굉장히 뭐 유명한 작품들도 많다고 해요. 제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작품은 아니 말씀하시죠. 예, 김환기 씨의 유화 제가 제목을 잘 못 읽겠는데 24, 8, 65 사우스 이스트라는 작품이 그 뭐예요? 무려 이게 작품 이름이에요. 예. 5억 5천만 원. 한 점이요. 네. 와. 그게 추정가가 지금 4억 5천에서 8억 정도였는데 중간보다는 좀 하단해서 입찰이 그 낙찰이 된 거죠. 네. 이외에도 뭐 오치균 씨의 가을 정류장 이런 게 2억 2천만 원.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스페인 수제 브랜드 야드로라는 회사에서 나온 인형이 아니라 예. 이게 도자기, 도자기. 도자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금액도 꽤 크게 2천만 원인가 그게 거래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특징이 눈이 네. 다이아몬드, 머리는 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가만히 듣고 네. 있으면서 소위 우리가 기도 안 찬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은 집에 그러한 예술품을 가둬놓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근데 그런 그림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이뻐져야 되는데 네. 그런 그림을 놓고 이뻐진 게 아니고 나쁜 그러네. 짓을 했잖아요. 욕심만 생겼네. 여기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김경훈 부장은 잘 아실 거고 또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미술품은 수입할 때 관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돈 세탁하는데 엄청난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양도세도 없죠. 양도세도 그래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공정 가격이 없다. 없습니다.
공정 그렇기 가격이 때문에 없어요. 이 부분이 지하 경제를 해서 분명히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화제품이라든지 네. 예술품에 대해서 정부가 샅샅이 예. 조사를 해서 세금을 좀 매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없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제를 한번 돌려봅시다. 찝찝한 거는 그럼 이어서 전재용 씨가 그린 그림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자고요. 예. 이 그림이 더 이상해요. 이렇게 그래요? 막 비비 꼬고 서가지고 있는 이 그림이 팔렸대요. 저도 그림 그릴까요? 예. 그림 한번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보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예.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예. 그림 보시면요. 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뭉크의 절규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베이컨이라는 영국 화가 그림과도 비슷해요. 그 사람의 어떤 풍을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거는 진짜 화가들한테 보통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화풍을 이거를 담았다. 전재용 씨가 그렸대요?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이 들으면 이번에 2차 지난달 28일에 2차 경매 네. 미술품 경매에서 이제 전재용 씨가 직접 그린 작품 20점 포함해서 140점이 팔렸습니다. 근데 130만 원, 뭐 220만 원 이렇게 팔렸어요. 아, 우리 근데 출연료의 보면요 몇 배예요, 무슨 대체? 해골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할로우맨이라고 아세요? 예, 영화요? 네, 할로우맨하고도 똑같지 않아요? 자, 제가 너무 여기서 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재용 씨가 직접 그린 작품이래요. 아까 제가 이 불법 자금 환수 네. 범위가 네. 불법 자금이 흘러간 것이 입증이 되면 입증이 돼야지만. 그 재산을 압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전재용이 직접 그린 작품이에요. 물감 살 때 그 돈 가지고 산 거 그 아닐까요? 물감이나 캔버스를 예. 아버지한테 받아봤기 받은 때문에 거다. 그 그렇게 그림을 해석을 갖다 하시나요? 네. 좀 이상하지 혹시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집에 있던 그림 그러니까 가져가면서 이게 누구 그림인지 모르고 얼떨결에 실려간 거 아니에요? 아, 쓸려갔다. 그러면은 전재용 저 같으면은 이건 내가 그린 거니까 내 빼달라 이렇게 뭐 굳이 하면 뭐 빼줘야죠. 빼달라 할 필요까지도 없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이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화를 어쨌건 현금화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이거 누가 사준다면 변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요. 능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가 500억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 좀 한 푼이라도 보태야 되잖아요. 오, 자기가 그린 거라도 이렇게 내놓겠다. 그렇죠. 지금 사가지고 가는 게 전 기적인데요, 기적. 가족, 금액이 가족에.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예술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까지 가격을 예. 해줄 이유가 없을 것 나중에 같은데. 제가 전재용 씨 한번 만나면 예.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왜 그거 냈냐? 현재 물어볼게요. 아니요, 저는요 사가지고 간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그거 왜 사갔니? 전 진짜 묻고 싶어요. 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 낙찰을 하는데 낙찰 받는 사람들이 친일책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부하일 가능성도 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받아서 각하 쓰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집이요. 그 집이 명의가 재만 씨, 전재만 씨 부인 명의고요. 있죠,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처남이 낙찰을 받았어요. 처남이라면 이창섭? 그럴 이창섭 거예요. 씨가. 처남이 낙찰을 받아서 또 그 명의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맞네요. 돌려막기를 했네요. 돌려막기했죠. 그 아까 5억 5천만 원 환수 받았다는 그 측근 손삼수 이 사람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그 전 대통령이 타던 벤츠 자동차가 처분이 됐었어요. 네. 공매로. 근데 그때 감정가가 1,500만 원이었는데 9,900에 낙찰을 받아서 자기 옛 주인한테 다시 돌려줬던 감정가 그 6배나 당사자입니다. 되게 네, 그 해서. 당사자예요. 더 이익 받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런 측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인맥 관리를 그렇게 잘 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충성도 높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경매에 물건 나오면 잽싸게 사다가 이렇게 드리고 많이 했었대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얘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네요. 불가사의. 그거는 인간적으로만 보면 예.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자기 주변 관리하는 남자답다, 거. 남자답다 의리 있다 하겠지만 네. 사실상요 이상한 데서 돈을 축적한 뒤에 그 돈을 마구 뿌리면은 일종의 옆에 그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보호막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호막이란 말이에요. 인해 장막이라고 봐요. 돈으로 치는 인해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한 그 풍문으로 나온 이야기는 어떤 것까지 제가 들어봤냐 그러면 안주머니에서 집히는 대로 측근들에게 이렇게 집어줬다라는 표현까지 제가 들어봤거든요. 자, 세상에 돈이 그 정도 있고 또 자기가 그 정도의 스폰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호주머니들 이렇게 집어줄 때 그거를 역시 우리 대장 보스 멋있다. 이 뭐 조폭 같은 이야기인데 안 할 남자나 여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다 돈이 액수도 또 작은 돈이 액수도 아니라 작고 천만 원 단위. 작은 돈이 아니죠. 그 옛날에. 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버마 아웅산 사태에 유가족들에게 꼭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이야기는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 애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살아온 그쵸. 거는 저 사람 덕분에 이러거든요. 뭐 어떻게 돼요 이거?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 그 돈의 출처가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자기의 돈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남의 돈으로 인심 네. 쓴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게 그리고 문제예요. 좀 복귀를 해보면요. 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하나회 출신입니다. 네. 육사 11기들이 동기생 중심으로 만든. 육사 11기라 하면 첫 4년제 육군사관학교가 그렇죠. 시작된 그렇죠. 기수가 11기. 이때 이제 아시다시피 노태우, 네. 김복동, 최성택 이런 인물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이제 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탄압을 했고 예. 12.12 사태 이렇게 일으켰고. 여전히 그런데도 이 세력을 중심으로 비호 세력이 있고 존재한다. 그게 파생돼서 조직을 형성했다. 이런 추정이 있고요. 그 하나의 가장 막내가 지금 국회의장인 강창희 의장이다. 야, 하나회가 아직 살아있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이 살아있네. 물론 하나회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조직이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조직의 네트워크가 쉽게 무너지는 조직이 근데 그 아니라는 네트워크가요. 거예요. 결국은 쩐이에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 네. 네트워크가 정말 사랑, 인정, 뭐 이런 거라면 의리 이런 건 그렇죠.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애 그게 아니라 돈으로 연결되어서 돈이 깔렸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은 결국은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뒤에 너무 많다는 거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믿기지 않네요. 1981년도에 정권을 거의 잡다시피 해서 네. 거의 8년을 권좌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꿔놨어요. 예를 들면 상관을 체포함으로 해서 하극상을 인정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놨고 네. 또 재벌도 손댈 수 있다라고 하는 권력의 파워를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언론과 수많은 표현의 자유를 군합발로 누름으로 해서 이 무력으로 이 어떤 다른 권력으로 누름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또 일깨워주고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삼고 현상, 그러니까 애나도 상당히 우리보다 경쟁력이 낮았고 해서 우리 경제가 잘 나가는 그런 경제의 황금기를 구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가 좋았으니까, 쩐이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참 안타깝고 슬픈 건데 그런 비정상적인 성장을 한 것을 그 당시만 보는 거죠. 그 뒤에 그 부작용을 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맞습니다. 몸살을 앓았습니까? 지금 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뒤틀리고 지금 그 부작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사람들이 인식이 쩐 위주로 가고 뭐 물질 만능주의로 된 것 다 그 뿌리는 그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비정상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 그런 것들을 못 보는 성장하는 그 단면만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곽수정 박사님 같은 박사님 경제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점인데 예.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갔다기보다는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때 그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살기 좋았던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랐다거나 집값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살기 좋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살기 너무 힘든 서민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집값으로 장사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죠.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샅샅이 바닥까지 뒤져서 빡빡 긁어내서 모든 것을 뭐 친인척뿐만 아니라 측근들까지 법을 바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 뭔가 있을 걸. 그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추징금 환수하면 끝이냐 전두환 씨 문제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묵은 숙제가 하나 해결된 것은 맞는데 그것일 뿐이거든요. 아직도 전두환 씨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예우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내란죄 무기징역 받은 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다 박탈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박탈된 사람한테도 지금도 경호하고 있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이런 거 다 짚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법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정말 받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내일이 있다는 걸 안다면 아마 오늘을 잘못 살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은 내일을 생각 못했던 거죠. 진정성 있는 사과도 국민들 앞에 와서 정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권력에 대한 욕구는 네. 결국은 이런 거예요. 결말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식욕과도 같은 겁니다. 몸무게가 늘고 비만이 오는 것처럼 권력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권력은 한 군데로 집중이 되면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라도
나오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좀 각인시켜 주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각자 권력을 분할을 해서 권력을 골고루 가져가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것이 이번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곽 교수님께서 이 가족들의 그 가족애가 눈물겹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 제가 만약에 자식된 입장이었으면 1997년 대법원 판결 났을 때 그때 뭐라도 털어서 빨리 우리 정리하자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이 형제들은 이 여론에 이렇게 떠밀리기 전까지는 입 딱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저히 안 되고 검찰이 막 저렇게 나서니까 떠밀려서 이제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애가 있다라고 저는 잘 안 보여져요. 이건 가족애가 아니다. 삐뚤어진 그렇죠. 가족애다. 네. 아니요, 자기애. 자기애. 네. 왜냐하면 정확한 쩐에 말씀이죠. 대한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들이죠. 자, 네. 이제 특검 출신의 우리 장진영 변호사께서 네. 이 한번 이슈 토크 전에서 우리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해서 한번 구형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내려볼까요? 어떻게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요. 우리 이 장진영 검사께서 전 검사께서 아니, 통장에 29만 원 남기고 다 끄집어내야죠. 다 끄집어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장진영 검사한테 한번 맡겨보자고요. 어떤 말씀을 저는 그냥 하실지. 그 구형하고 싶어요. 예, 해주세요. 제가 검찰 논고를 한다면 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역사의 가장 슬픈 것은 친일 청산을 못해서 그 부작용이 계속 지금까지도 악순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일 청산만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청산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중의 국민들이 지금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친일 청산이 너무 멀다 하면 우리 기억 속에 다 남아있는 이 군사 독재 청산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이 끝까지 이 법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단지 뭐 우리가 돈 얼마를 환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법과 역사를 세우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 일가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돈은 뭐 추징은 1672억 원 다 하면 그걸 더 이상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와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삼천교육대나 또는 광주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형벌이라고 할까요? 역사 바로 세우기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해야 걸 된다. 역시 참 대단하십니다. 검사다우신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데 방금 구형 멋지지 않으세요? 네. 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끼니를 걱정할 때 과거에 얼마나 많이 먹었고 얼마나 굶었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끼니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을 하거든요. 이슈 토크 전에서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돈에 대한 욕심,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탐욕, 탐진치라고 불교 용어에서는 이야기하던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먹을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좀 앞으로 얼마나 내가 베풀 것인가를 그렇게 걱정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사 청산은 우리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고 두 분께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는 서로 좀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범적인 케이스가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쩐 이야기를 좀 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뜻한 쩐이네요. 따뜻한 쩐. 따뜻한 쩐. 예. 오늘은 검사 스타일로 한번 장진영 변호사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할까요? 예. 네. 다음 방송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 6시 20분입니다. 여길 보고 하는 여길 보고. 제가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돈과 연결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슈 토크 쩌는 여러분에게 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20분 이슈 토크전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